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호남권에 추진하면서 그동안 원전과 4대강 사업을 문제시했던 진보 정부가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봅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할지 숙제를 던졌습니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상대 선수들을 향해 시대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구호를 외친 건 분명 크게 꾸짖을 일입니다. 하지만 출전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는 정쟁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인 광주 제1고 교장 선생님과 야구 부원들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될 듯도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로 찾아와 사과하겠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받아줬고 이후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배재고 주변에 초록색 통제선이 세워져 있고 아래에는 불법 적치물을 치웠다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어제까지 배재학당 자유정신을 지지한다, 프로야구 채용 배제하라는 상반된 메시지의 조화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배재고 야구 부원 일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에서 광주 제1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습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스타벅스 사태에 빗대 상대편 선수들을 조롱했다며 배재고 야구부에 출전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반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야구부는 같이 운동보니까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하고. 광주 제1고는 사태가 벌어진 지 나흘 만에 배재고의 사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원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는 6일 광주 제1고를 찾아 공개 사과할 예정입니다. 이규현 광주 제1고 교장은 30여 명의 야구부원들이 사과받을 준비가 됐는지 모두 확인했다며 아직 학생들인 만큼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받기로 한 거라고 했습니다. 공개 사과 후 배재고와 광주 제1고 야구부원들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놓고는 학교 측이 애가 많이 탑니다. 총동창회가 나서 선처를 호소했고 학부모는 아이들 문제에 정치가 끼어 사태를 확대시키는 데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금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재고등학교 총동창 회장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합니다.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되어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협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배재고 학부모는 정치권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에 왜 정치가 끼는지 저희도 납득이 안 가요. 성인의 정치권들이 지금 막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맞나 싶어요. 시민단체와 배재고 학부모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청, 정치권은 방관을 멈추고 당장 학생을 보호하라! 또 다른 시민단체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양혜영 회장 등을 강요와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정치권으로도 번졌었죠. 문제는 이런 일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상대 진영을 자극할 수 있는 거친 언사들이 이어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 등이 뒷전으로 밀린 모습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광주 제1고는 5.18을 직접 겪은 학교라며 역사 왜곡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입니다. 존중과 동료애가 없는 스포츠는 한낱 공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배재고 도서관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자료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야구부의 역사 조롱은 예견된 일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남아있는 역사 왜곡 자료를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학생들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보수 진영의 왜곡된 역사 교육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전남에 지역구를 둔 사선의 이계호 의원은 선수들까지 일배가 되었다며 야구부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논란을 언급하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라치기 정치가 철없는 응원을 지역 혐오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분열의 지도자가 끼치는 해악이 우리 미래 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또 배재고 야구부 징계는 정부 여당의 분열 정치가 빚어낸 총극이라며 학생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지 못해 안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배재고 사태가 정치권의 진영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한 해법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본 건데요. 대형 마트 업계 2위 자리까지 올랐던 홈플러스가 30년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먼저 법원 결정부터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대표들이 서울 회생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직원 월급은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자금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1997년 1호점을 낸 뒤 한때 대형마트 업계 2위를 달리던 홈플러스가 거의 30년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와 물품 대금 등은 급증하고 있다며 운영 자금으로 최소 2천억 원이 필요한데 조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14일 안에 2천억 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즉시 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채권자와 직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마트 안에서 장사하던 입점 업주들의 막막한 처지 어떻게 될까요? 매장은 아직 문을 열고 있지만 손님은 줄었고 매대 곳곳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영 직원 9천 명의 일자리도 불안합니다. 김서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매대에는 원래 상품 대신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잘 되던 장사가 하루아침에 흔들린 겁니다. 최근 입점한 업주는 시설 투자비도 걱정입니다. 당장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곳은 아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점한 업주들은 이미 다음 달 장사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보증금은 언제 받을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홈플러스 직원은 9천 명 수준. 파산 절차가 본격화되면 직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특히 상점가라든가 상가들이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또 몇백 명의 또 직원들이 또 생계가 어려지기 때문에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홈플러스 노조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이 상경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서정입니다. 한때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했던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몰린 배경에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이어졌던 자산 매각 그리고 유동성 악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판 뒤 다시 빌려 쓰고 마지막엔 알짜 사업부까지 떼냈지만 회사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홈플러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 유통공룡의 추락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모펀드 인수 이후 자산 매각이 이어졌고 그 끝에 돈줄이 막혔습니다. 출발점은 2015년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7조 원 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국내 대표 유통기업은 사모펀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홈플러스 점포와 물류센터는 줄줄이 팔려나갔습니다. 현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겁니다. 2016년 이후 매각된 점포와 물류센터는 28곳, 일부는 판 뒤 다시 빌려 쓰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이었습니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왔지만 매달 임차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 사이 대형마트 업황은 나빠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커졌고 소비 침체까지 이어졌습니다. 점포는 줄고 비용은 늘고 본업에서 버는 힘은 약해졌습니다. 돈줄 이상은 지난해 2월 말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단기 자금 차환이 어려워졌고 홈플러스는 3월 4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 회생 과정에서도 해법은 매각이었습니다. 알짜 사업으로 꼽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1,206억 원에 넘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돈줄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생에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은 2천억 원. 홈플러스와 MBK는 채권단 메리츠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메리츠는 1,000억 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주주인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마지막 자금 부담을 놓고 맞서는 사이 회생 가능성은 더 좁아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오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사모펀드 손에 넘어간 유통공룡은 10년 만에 쪼개지고 줄어들다가 끝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짓기로 했지만 전력과 용수가 넉넉하게 공급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실상 원전과 댐을 더 짓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정부 출범 이후 보였던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가져온 여파가 크다는 걸 겁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에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짓는데 15년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 지을 데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건데요?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등 AI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책 방향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전력과 용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반도체 공장 증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과 용수를 풀자며 사실상 원전과 댐 증설 추진을 시사한 겁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원전 증설과 댐 증고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댐을 좀 높이면 하루에 한 30만 톤 정도의 용수 공급은 추가로 할 수 있어서 용인과 광주의 반도체 공장과 18.4기가와트 규모의 전국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원전 18기 분량의 전력과 팔당댐 2개 규모의 용수가 필요한 만큼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 증설 등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은 물론이고 짓고 있던 원전까지 건설을 중단했던 게 10년도 채 안 된 일입니다. 4대강 사업 역시 전면적으로 부정했었죠. 야당에선 정책을 바꾸려면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폭발을 다룬 재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영화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직후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전면 시행을 선언했습니다. 임기 내 신규 원전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추진했습니다. 2060년까지 원전에 의존한 전력 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까지 철회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원전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투자의 75%가 친환경 에너지이고 원전에 대한 투자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형 원전 2기의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면 서남권 반도체 팹 전력 수요의 44%를 충당했을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도 재자연화란 이름으로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이어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댐 14개 중 7개 댐 건설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기조를 바꾼 건 다행이라면서도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와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와서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을 다 뒤집겠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도 이념 과잉으로 국가에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인정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가짜 뉴스 근절을 앞세우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핵심인데 법안 통과 전부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려는 맞춤형 검열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벌써 14만 명이 동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에 여야 정치인을 겨냥한 출처불명의 의혹 제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한테 돈 받아먹고 아무것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요? 오는 7일부턴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될 경우 게시자와 플랫폼 모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타인의 인격 살해를 막기 위한 법이고 가짜뉴스 방지를 하기 위한 특정 국가나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도 불법 정보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위반 여부, 허위 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CCP 아웃 이거 혐오 표현이니까 아닙니까? 그거 혐오 표현이죠. 예. 예, 그죠? 양키 구호는 혐오 표현이니까 아닙니까? 그게 시대적인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맥락이나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감독하는 구조인 만큼 정권 입맛에 따라 법이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진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은 한 달여 만에 14만 명 넘게 동의해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할 정도로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데 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합니다. 김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틀막법 조심, 인터넷 계엄령, 온라인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뭐뭐라고 주장한다,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등 완곡한 표현으로 처벌을 피하라는 이른바 7월 7일 극복법도 올라옵니다. 대학가에선 자기 검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가 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검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에 어떤 압력이나 한쪽 편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 실제로는 당초 목적을 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앞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통망법 졸속 입법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되는지 주의할 점은 또 뭔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과징금은 뭐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 받는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최대 10억 원이라는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허위 정보는 이미 법원에서 허위 정보로 결론이 났어야 해 나름 기준이 명확합니다.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피해자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 등과 관계없이 1회 유통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10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고는 플랫폼이 하는 거죠. 그럼 신고자가 이게 불법이다, 허위다 이렇게 플랫폼에 신고를 하면 그게 그런 건지 아닌지를 플랫폼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까? 네, 이번 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맡기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플랫폼이 법원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만한 권한이나 역량도 사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박미통일사나 투명성센터가 지원하는 사실확인단체와 협의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확인단체는 아직 설립도 안 됐습니다. 정파적으로 민노총이라든가 아니면 언론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불리한 정보는 조작 정보로 개념을 정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투명성센터 자체도 내년에나 설립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야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근데 모두 궁금한 게 뭐가 불법이고 뭐는 불법이 아닌지 좀 짚어줄 수 있나요?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개인 유튜버로 조회수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허위 정보를 올렸다면 유튜브 측 판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또 최대 5배를 배상하는 가중처벌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좋아요만 누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는지에 따라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단 한 번의 불법 정보 유통도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기준도 없고 담당 기관도 없는데 시행은 당장 나흘 뒤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없는 게시물까지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식의 자의적 검열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부 이용자들의 악의적 신고 남발도 걱정이 됩니다. 자기 검열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정 기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계도 기관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보셨듯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폐지 속도전에 우려하고 나아가 보안수사권을 남기자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단체 대화방에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나눈 대화입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다른 초선 의원은 보안 수사의 예외적 허용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자는 취지라고 거들었습니다. 한 중진 의원 역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터져나온 겁니다. 검찰 개혁의 활용 정점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내용을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폐지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원 4-5명이 냈다며 지도부에서 단일안을 만들면 더 활발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냐며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초동 수사에 구멍을 메우고 은폐된 진실을 끄집어내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보안 수사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아무튼 여권은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검찰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불만은 큽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 의견을 내도 제대로 반영되겠냐는 불만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여권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의 그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 간다는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고 법무부는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인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쫓긴 대검찰청은 어제와 오늘 단 이틀 동안만 일선 검사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법원, 변호사 등 모두가 영향받는 형소법에 대해 하루 만에 의견을 내라는 건 구색 맞추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국회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의견 조회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에도 의견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삭제한 법안을 냈습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인천 주택가에서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이 순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조하려고 출동한 건데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승객이 내리더니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걸어갑니다. 20분 뒤 같은 골목으로 순찰차 2대가 진입합니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골목길로 들어선 순찰차는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앞에 차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셨는데 이렇게 하고 부엌에서 또 사고 직후 60대 피해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순찰차 운전자는 20대 여경으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면도로는 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잘 안 보일 정도는 안 되고 좀 어둡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사람이 지나다니면 습관은 되죠. 경찰은 해당 여경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겨 야간 출동 시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청약 당첨률이 높은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분양가를 모두 합하면 200억 원이 넘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단지. 작년 초 분양을 시작해 최근 입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세 자릿수대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지만 장애인 명의로 쉽게 당첨됐습니다. 일반 분양이 예를 들어 몇백 대 있다. 장애인은 몇십 대 이렇게 될 거예요. 총책인 50대 남성 김모 씨와 모집책 3명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장애인 36명의 명의를 빌려 특별 공급에 청약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인 청각장애인을 통해 명의자를 모았고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 소문은 들었었어요, 저도. 무슨 부동산 어디서 그런 게 하면은 수익을 안아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명의자인 장애인과 함께 분양 계약 현장에 동행하는가 하면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풀릴 때까지 직접 관리했습니다. 장애인 청약 제도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가 않고 일반 청약보다 자격 요건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한 범행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당첨된 아파트만 전국 30여 채, 분양가만 208억 원에 달합니다. 전매 제한이 풀리면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4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압수수색 할 거예요. PC하고 분양권 관련된 문서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40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분양권과 전매 차익도 몰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국 경찰 특공대의 저격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실제 테러나 인질극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고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명중시키는지 겨뤘습니다. 1등은 공건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총기와 방탄복으로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이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대원들은 권총을 들어 빠르게 사격을 하고 저격총으로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겨누기도 합니다. 여기 가운데! 저 검은 타이어! 오른쪽 끝에! 전국 시도경찰청 특공대 중 최고를 가리는 저격수 능력 평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실제 대테러 작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을 구현해 진행됐습니다. 대원들은 실제 테러 상황처럼 차 안에서 지름 1.5cm의 손톱만한 크기의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 표적이 엄청 작은 표적이어가지고 거의 사람 눈알 크기만한 표적이어서 정밀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거치도 해보고.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1위는 전남경찰특공대가 차지했고 세종과 대구경찰특공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1위 팀엔 1호봉 승급의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저격 외에도 폭발물 탐지와 처리 등 6개 종목 평가 대회를 열어 실전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단지인 은마 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인 2028년 착공이 목표인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된 지 47년이 지난 서울 강남의 은마 아파트. 2003년 일찌감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5층 높이 제한 등 재건축 규제로 좌초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가정집에 불이 나가지고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을걸요. 하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요. 뭐 반세기 아닙니까 거의.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일반 재건축보다 속도를 1년 앞당겼습니다. 서울시는 속도를 앞당기는데 정말 진심입니다. 18년 6개월 걸리던 걸 12년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줄여놓은 거거든요. 은마 아파트는 이주와 철거를 거쳐 빠르면 2년 뒤인 2028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앞서 또 다른 매머드급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도 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두 단지를 합쳐 모두 12,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면 수도권 공급난에도 숨통이 트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남 핵심 부지 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머드급 사업 추진의 속도가 나고 2028년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해 분양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신규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는 하루 크게 오르고 그 다음날 크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 영향이 큰데 지난달에만 2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을 뿐더러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투기판이 돼버렸습니다. 허유화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1억 8천만 원을 투자한 직장인 A씨. 하지만 이번 주 내내 하락하자 결국 6천만 원 넘게 손실을 보고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수익이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쓴 거죠. 예상한 변동성을 이제 넘어서가지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져서 손절했습니다.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4종에 유입된 자금은 지난달에만 212조 원. 전체 ETF 유입액의 26%에 달할 정도로 쏠림이 심합니다. 시장에선 레버리지 ETF의 몸집이 커지면서 전체 증시를 흔들면서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삼전닉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사고 떨어질 땐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의 실적이 좋고 이거 외에는 다른 기업과 너무 차별화가 되니까 더 이것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좀 까다롭게 가는 거죠. 환율도 연일 1,550원을 넘나들고 있어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는 상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허유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오늘 후반기 국회에 대비하기 위해 열린 워크숍에 차기 당권 주자 3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외에선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아 과열된 전대 분위기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흰 셔츠에 노타이 차림의 민주당 의원 160여 명이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나란히 헤드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한 곳에만 시선이 집중되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모든 카메라가 지금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권 경쟁이 시작된 뒤 당권 주자 3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장에선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장외에서는 서로를 겨냥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송 의원이 정 전 대표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언급한 전북 소외론을 정조준하자 환영하고 자기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보고 선언하는 것은 수동적 자세다. 이렇게. 정 전 대표는 곧바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상실감을 만회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이 어떻게 제가 그걸 부추기는 겁니까? 정 전 대표가 김 전 총리의 5월 중 보안 수사권 폐지 처리 제안에 대해 재차 들어본 적 없다고 하자 이번엔 김 전 총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정부와 관련한 여권 내부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되었습니다. 세 주자 모두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누가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중요 문서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건물 방문증이 3개 중 1개꼴로 사라진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분실된 방문증을 언제 어떻게 발급했고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관련 기록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건물을 관리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관위 서버가 있는 중앙선관위 건물입니다. 외부 방문객은 정문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이렇게 발급된 청사 방문 출입증은 모두 398개.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129개가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청사 출입증만 있으면 중앙선관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반납되지 않은 출입증은 언제 분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 출입증을 발급받을 땐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맡겨야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겐 이런 절차 없이 발급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해 출입 권한을 정지했지만 관련 기록을 없애 누가 언제까지 해당 출입증을 사용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뒤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과 같은 최고 수준의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선관위 직원은 방문 출입증으로는 서버가 있는 전산센터 출입까지는 불가능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방화 등 훼손하는 건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규모 출입증에 대한 무실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선관위는 출입증 반납 안내와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분실했던 출입증 가운데 11개는 최근 내부 조사를 통해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118개는 여전히 찾지 못한 겁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최악의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는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부와 축구계가 혁신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지성, 이영표를 필두로 다음 주
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는 최악의 졸전으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경기와 행정을 맡은 최고 책임자가 동시에 사라진 초유의 상황까지 덮쳤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한국 축구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 정부와 축구계가 함께 나섰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축구혁신위원회를 다음 주 출범하기로 한 겁니다. 축구인 출신인 이영표, 박주호 해설과 유승민 체육회장도 혁신위에 참여합니다. 지난 2023년 정몽규 축구협회에 승부조작 축구인 기습 사면에 반대했던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혁신위는 한국 축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도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체성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으냐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감독을 찾는 거고.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논의된 고민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의 방향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이제 사망자는 2,500명이 넘었는데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혔던 40대 남성이 무려 8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이 수색용 카메라로 생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을 건넵니다. 손을 흔들어 보라는 요청에 잔해 속 생존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화답합니다. Mueve de nuevo la mano como lo estabas haciendo. Muy bien, Hernán. Perfecto. 무너진 쇼핑센터 건물 지하 9m 잔해 속에 갇혀 있던 44살 경비원 에르난입니다. 폭우와 이어지는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지는 위험 속에서도 다국적 구조대는 이른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그를 구조해냈습니다. Bebidas isotónicas, água, toda a alimentação que era necessária para manter, no mínimo, as condições de vida para que aguentasse todo este processo de resgate. 에르나는 골든타임 72시간을 훌쩍 넘긴 8일을 버텼는데 당시 근무하던 경비 초소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으면서 생존 공간인 에어포켓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tacta y bueno, agradecida con Dios porque lo mantuvo ahí con vida tantos días, a pesar de tantos días cárcel, y él aguantó como un guerrero. 희망의 소식도 있었지만 지진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595명, 부상자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패스트푸드 전문점까지 임시 의료시설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0명 넘게 숨진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을 사기 위해 사람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며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미국도 폭염 때문에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 일부가 취소됐는데 트럼프는 뙤약볕에도 긴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차 폭염이 예보된 프랑스. 한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른바 오픈런이 시작되고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서 출입구 천장 일부가 무너집니다. 매장 안에선 휴대용 에어컨 쟁탈전까지 벌어집니다. 폭염으로 2,000명 넘게 숨진 프랑스에선 전쟁이 아니고선 취소된 적이 없는 투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단축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열돔은 대서양 건너 미국도 덮쳤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기온은 화씨 104도, 섭씨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It's hot, but you know, it's a different heat. You know, we go vacation a lot, so we're in all different countries, but this is a different heat. It's a different humidity. 워싱턴 DC에선 구호단체가 노숙자들에게 생수와 폭염 대비 물품을 나눠줍니다. 내일 열리는 미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는 폭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안전 우려로 일부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85만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릴 불꽃놀이는 무더위를 피해 밤 9시에서 10시 반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연설만은 강행합니다.
On July 4th, it's going to be approximately 107 degrees out. And I'm going to go and I'm going to make a really long speech just to show that I can do anything. 워싱턴 DC의 독립기념일 역대 최고 기온은 지난 1919년에 섭씨 38도인데 이 기록이 올해 새롭게 쓰여질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먼 미래일 것 같던 AI는 이제 집에서 회사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는 일상 도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보 검색 정도로 쓰고 계시죠? AI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아시아 최대 AI 컨퍼런스가 개막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네 바퀴가 달린 로봇이 무대에 등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물류와 농업에 활용될 차세대 AI 로봇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재롱도 부립니다. 로보틱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시장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챗 GPT와 함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는 활용을 넘어 재가공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AI 모델을 얼마나 잘 쓰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필요한 AI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경쟁력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AI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의 질문이고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깊이로 어떤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가 오늘 개막한 아시아 최대 AI 컨퍼런스 메타콘 2016의 주제는 AI 메이커스 라이즈. AI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요. 이 클로드 코드, 즉 개발자 다음의 타겟은 바로 날리지 워커 여러분이다라는 점입니다. AI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엔 100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메타콘 2016에서는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과 AI 시대 현명한 투자 방법을 찾아보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이어집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권력은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박수받고 주목받고 이름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숨을 때가 있죠. 나쁜 짓을 할 때마다입니다. 최악은 국민 눈을 가리려 할 때입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자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을 동원해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홀드먼 비서실장도 CIA를 통해 FBI 수사를 막으려고 나섰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권력이 국민이 아니라 개인 비리를 감추는 음모의 장이 됐습니다. 결과는 다 알듯 대통령직 사퇴였습니다. 지금 우리 선관위는 어떻습니까? 투표관리 부실로 신뢰를 완전히 잃고도 반성과 책임 대신 회피 일변도입니다. 자체 태스크포스를 꾸리면서조차 쇄신이나 제도 개선이 아닌 방어,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탄핵을 주장하자 선관위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사퇴 불가 이유를 담은 대응 문건 작성이었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가 직무대행 측에 미리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선관위가 황당한 해명 자료를 했습니다. 증인이 사전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사전 통보를 받은 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뷰캐넌 교수는 1986년에 인간은 시장에서도 정치에서도 같은 동기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거죠. 결국 선관위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향으로 흐를 텐데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 상근위원장 체제, 외부 감사 도입이 절실합니다. 헌법기관이란 우산 속에 숨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 아닙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내고 검증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7월 3일 윤종호 앵커 칼럼, 가린다고 가려지나 였습니다.
다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늘 오후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다시 시작돼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 이상 쏟아지겠고 남해안에 최대 80mm, 충청과 경북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충북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대구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 28도, 대구 30도로 후텁지근한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평소보다 더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